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하경호입니다. 저는 리더십 강의에 대한 부분을 5강을 진행을 할 텐데, 첫 강을 경영학과 리더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어떨까요? 토끼를 잡으려면 어떻게 쉽게 잡을 수 있을까요? 이 덫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토끼를 잡으려면 토끼 귀를 잡으면 토끼를 쉽게 잡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고양이를 잡으려면 어떻게 하면 쉽게 잡을 수 있을까요? 예, 고양이는 목덜미를 잡으면 쉽게 잡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리더들은 사람을 잡아야 되잖아요. 예. 리더들은 과연 무엇을 잡아야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 예, 맞습니다. 리더들은 사람의 마음을 잡을 때 리더로서 자기 역할을 더 많은 부분들에서 행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리더들은 사람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느냐? 많은 정보를 알아야 됩니다. 그 정보가 사람의 마음을 익혀주는데 가장 큰 첫 번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정보들이 어떻게 변하고 어떤 영향들이 우리에게 이러한 많은 것들을 변하게 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경영환경이 어떻게 변했는지. 인간들은 1만 년 전에 수렵이나 채집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농경생활을 해왔죠. 농경생활로 전환되어졌을 때 그때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농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농업혁명이라는 건 뭐냐? 사람이 자기 스스로 채집하고 그런 사냥활동을 했던 이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가축이라는 것을 이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1만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가축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조금 더 많은 생산량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저장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인구가 증가하고 한 곳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도시화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농업혁명, 1만 년 전에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주었던 특별한 혁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1차 산업혁명이라는 것들이 그로부터 약 8,000년 후에 나타납니다. 산업혁명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1970년에서 70년대 후반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약 80년 동안 유럽 전역에 퍼집니다. 그런데 이때 발명했던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증기기관입니다. 증기기관은 기계에 의해서 생산할 수 있게끔 하게 되어지다 보니까 사람의 생산량이 훨씬 더 늘어나게 되어지겠죠. 인간의 노동력이 드디어 기계를 이용하기 시작하는 시대가 바로 1700년대 후반부터 1800년대 초반까지 약 80년 동안입니다. 이때 사람들의 생활 패턴은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갑자기 혁명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과연 혁명이란 무엇일까요? 혁명이란 바로 어원적으로 이렇습니다. A sudden and radical change in a situation. 어떠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또 갑자기 방사적으로 변하는 상황을 우리는 혁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혁명이라는 건 다른 의미에서 보면 변화의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이야기죠. 이 혁명을 통해서 사람들은 신기술과 새로운 세계관이 사람들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로써 사람들은 전혀 다른 세상을 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마디로 드릴 수 있는 것들이죠. 그로부터 약 100년 후에 또 다른 산업혁명이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그건 바로 전기를 활용한 것들이죠. 전기를 활용하면서 생산 조립 라인이 출현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변화의 속도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필요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그로부터 불과 몇십 년 후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 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는 디지털입니다. 이 디지털은 우리가 이야기할 때 반도체의 혁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은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정보를 취득하는 방법, 생산하는 방법, 모든 것들을 다 변화를 시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여기서 나오는데 바로 트렌드입니다. 트렌드를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에게는 어떤 시대가 도래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할 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우리 앞에 도래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그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그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덩치 컸던 것들은 다 없어지고 작고 저렴하고 아주 예민한 강력해진 센서가 우리 앞에 왔다라는 것들이죠. 제가 지금 이렇게 동영상으로 강의를 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센서의 기능들입니다. 카메라가 센서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죠. 우리의 귀를 대신하고 우리의 눈을 대신하고 심지어는 우리의 머리까지 대신하는 인공지능의 시대가 우리 앞에 와 있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사람뿐만 아니라 기계도 학습할 수 있는 시대가 우리 앞에 놓여졌다는 겁니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시대의 변화가 우리에게 우리의 트렌드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제2의 기계의 시대, 더 세컨드 머신 에이지라고 이야기하는 제2의 기계의 시대가 우리 앞에 왔습니다. 그 제2의 기계 시대는 자동화라는 기계를 통해서 완벽한 힘이 생기고, 또 하나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것들이 우리 앞에 나타났다라는 것들입니다.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람과 경쟁해야 됩니까? 아니면 사람이 그 기계들과 융합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에게 그러한 변화의 변곡점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리더들이 생각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2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계 부품인 스핀들이라고 하는 이 축이라는 것들이 유럽 외 지역에 보급되어지는데 120년이 걸렸습니다. 한국도 아시겠지만 1900년도 후반부에나 이것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3차 산업혁명이라는 인터넷이 전 세계에 확산되는 데는 불과 10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것들이 의미하는 것들은 우리가 기술의 혁신의 수용 정도, 또 이것들이 사회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걸 적용할 거냐, 받아들일 거냐, 받아들이지 않을 거냐, 이거는 누구의 생각입니까? 리더의 생각입니다. 우리 리더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사업체, 우리의 조직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그 변곡점의 시기에 왔다는 것들입니다. 만약에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 지금은 전 세계 인구의 17%도 전기가 발전했던 제2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전기를 아직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있고, 그거 쓰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13억 명이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매일같이 보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봤을 때 그것들을 사용하지 못하는 지구상의 인구가 40억 반이나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기술을 적용하지 못하고 새로운 어떤 트렌드를 우리에게 적용하지 못했을 때 우리의 조직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아마도 개발도상국들과 똑같은 현실에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쫓아가려면 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겠죠.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겠죠. 얼마나 빨리 그것들을 우리에게 받아들이냐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미국 NIC라고 이야기하는 미국 국가정보위원회에서 2030년이 되어지면 과연 이 인류에는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라는 것들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불과 우리에게 놓여진 것은 약 15년 정도 전후에 이제 남지 않은 그 시기들입니다. 과연 2030년이 되어지면 이 지구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현재의 지구에서 과거의 지구, 미래의 지구까지 이 지구들은 어떻게 변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1,500원도 못 버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는 10억 명 가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030년이 되어지면 이 10억 명 중에 약 5억 명 정도는 이미 그 이상을 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가난에서 벗어나기 시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1,500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금액은 식사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또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많아지느냐? 우리가 사업을 하는, 또 기업에 활동을 하는 우리들이 가장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중산층입니다.
이 중산층이 엄청나게 증가할 거란 이야기죠. GDP로 12,000달러 정도 되어지는 사람이 현재는 약 10억 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2030년이 되어지면 2배에서 3배, 30억까지 늘어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가난에서 벗어나지고 돈을 벌게 되어지고 소유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생겨집니까? 개인의 권한이 확대되어집니다.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 이 개인의 권한의 확대는 소비자 중심의 경제 환경이, 경영 환경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들이 더욱더 밀접한. 그러면 과연 우리는 왜 이런 일들이 더 개인의 권한이 확대해질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교육과 성평등이 2030년이 되면 확연히 진전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정보를 습득하는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이제는 와이어레스라고 하는 무선 커뮤니케이션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그 이상의 것들로 우리에게 이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완전하게 발전해서 정보를 독식하는 방법은 이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정보를 다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또 하나, 사람들이 의료가 발전이 되어지면서, 의료기술이 발전이 되어지면서 감염성 질환이라고 이야기하는 바이러스에 대한 질환자에 대한 사망수가 확연히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는 비감염성 질환이라고 이야기하는, 요즘 이야기하는 뭐 당뇨나 예를 들면 뭐 심장병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겠죠.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건강해지기 때문에 개인의 권한이 확대해질 거라는 이야기를 미국 국가정보위원회에서는 2030년 우리의 미래가 그렇게 바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과연 메가트렌드의 두 번째 이야기는 뭘까요? 세계의 권력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에 집중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GDP나 인구나 군비나 기술 투자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 나라를 무시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넥스트 11이라는 또 다른 새로운 권력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는데 한국을 포함한 11개 나라들입니다. 베트남도 있고요. 터키, 인도네시아나 방글라데시아, 나이지리아와 같은 나라들이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권력이 분산된다. 미국의 중심이, 북미의 중심이 아니고 유럽의 중심이 아니고 미국과 북미와 아시아와 유럽이 함께 가는 그런 분산되는 권력이 2030년에는 우리 앞에 나타난다는 현실입니다. 이것들을 리더들이 우리가 앞으로 펼쳐나가야 될 경영 환경에 어떻게 적응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와 정말 가까이 있는 중국은 2030년에 슈퍼 차이나가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의 GDP는 일본의 140%를 넘을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현재 2016년에 경제활동 인구가 10억 정도가 되어지는 이 중국에 이것보다 더 많은 인원이 발생한다는 거죠. 우리 가까이에 더 큰 시장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의 기술의 발달이 이제는 서구 중심의 사회가 아니라 비서구 중심의 사회로 이루어지면서 권력이 나눠진다는 거죠. 세계의 권력이. 자, 그다음 세 번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인구의 패턴들은 어떻게 변화가 되어질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현실 앞에 고령화는 이제 아주 그냥 자연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오래 산다는 것들은 자연스러운 이야기가 되어졌고, 심지어 2010년에 OECD 국가에서 가장 활동을 활발히 하는 그 중심 나이를 38세 정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게 2030년이 가면 그거보다 5살 정도 많은 43세 정도로 이동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세계 경제의 중심의 나이 연령이 누구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바로 알 수 있는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들이죠. 전 세계에는 사람들이 이제 전쟁으로부터 좀 멀어질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긴다는 것들입니다. 젊은 국가가 실종되어진다. 혈기왕성한 젊은 국가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은데 그 젊은 국가들이 나이가 들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이성적인 사고, 현실적인 사고를 하게 된다는 것들입니다. 경제의 트렌드가 이제 무력적인 그런 활동이나 전쟁에 의해서 무언가 쟁취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서로에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바꿔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구의 패턴이 변화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구의 패턴이 조금 더 고령화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결국은 이 인구의 패턴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뭘까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대이주 시대에 맞습니다. 대한민국 서울의 대림동에 가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가장 많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많습니다. 서울은 이미 한 나라, 대한민국 사람들만 사는 곳이 아닙니다. 다중국적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도시화되어지지만 우리가 이야기할 때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는 2중, 3중 국적의 대도시 지역이 전 세계에 40개 정도가 생긴다는 것들입니다. 인구 1000만 정도 되어지는 이러한 대도시가 전 세계에 40개 정도 되어지고 이곳에는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국제화되어지는 이런 시기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인구의 패턴이 연령뿐만 아니라 민족의 수도 바뀌어진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들이죠. 이제 우리 앞에 놓여진 세대는 국제도시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되어지는 또 하나는 뭐냐? 중산층이 확대되고 도시 인구가 팽창이 되어지면서 가장 우리에게 문제되어지는 산업 분야는 식량과 물일 것입니다. 2030년 식량에 대한 수요는 지금보다 35%가 증가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식량의 연간 생산량은 연간 1.1% 정도밖에 증가하지 못한다는 것들입니다. 식량의 문제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큰 앞으로의 사업의 경영 환경의 문제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식량과 물과 에너지의 문제들이 이 트렌드 자체를 세계의 트렌드를 바꿔놓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이 절대 부족하다. 얼마나 부족하느냐? 필요한 물의 양보다 40%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에너지의 전망은 오히려 밝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셰일 오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현재 그걸 접하고 있습니다. 불과 100달러, 120달러의 오일 달러의 가격이 엄청나게 비쌌던 때를 기억하실 겁니다. 불과 몇 년 전입니다. 그 오일이 20달러까지 떨어졌다 지금 현재는 40달러 근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미국은 그것들을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2030년이 되어지면 이 에너지의 전망은 새로운 에너지의 개발들을 통해서 훨씬 더 좋아질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저랑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보았느냐, 과거의 혁명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앞으로의 세상이 어떻게 바뀔 거라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 이야기는 왜 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에게 필요한 사고는 슌페터가 이야기했던 창조적인 파괴가 필요한 시기가 왔다는 것들이죠. 과연 이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네, 오랜 사고 및 우리의 오래된 행동 패턴을 파괴하지 않고는 우리가 리더로서 새로운 세상을 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계획을 실행하는 것, 과거의 인습적인 계획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걷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길이냐? 우리가 길을 내어서, 새로운 길을 내어서 걸을 거냐, 아니면 길을 따라 걸을 거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리더들은 새로운 길을 내어서 걸어야 됩니다. 지금의 산업 환경은 우리에게 그것들을 요구합니다. 지금의 경영 환경은 우리에게 그것들을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느냐?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패러다임, 과연 이건 무엇일까요? 자신의 주변 세계를 인식하는 틀, 세계관입니다. 질문드립니다. 우리는 에스컬레이터를 타면, 지하철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면 사람들이 대부분 어느 쪽에 서 있던가요? 오른쪽. 오른쪽에 서 있습니다. 왜 그렇죠? 왜 오른쪽에 서 있죠? 이게 우리가 자신의 주변과 세계를 인식하는 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의미냐? 분명히 우리는 몇 년 전에는 좌측 통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패러다임을 바꿨습니다. 우측 통행해야 됩니다 라고 바꿨습니다.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에스컬레이터는 두 사람이 설 수 있는 자리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오른쪽에 서 있게 되어집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게끔 이상한 일들이 생기게 되어진 것들이죠.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사람들이 에스컬레이터의 오른쪽에만 서 있다 보니까 에스컬레이터가 자주 고장이 납니다. 하중이 한쪽에만 받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기계가 빨리 마모가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두 줄 타기 운동이라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몸에 배어져 있던 습관이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오른쪽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왼쪽에 있으면 부자연스럽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 뒤에서 앞에 조금만 자리 비켜주시겠어요? 하면 당연히 비켜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원칙이 아닙니다. 우리의 원칙은 뭐였을까요? 두 줄 타기가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몸에 배어져 있는 주변 세계를 인식하는 틀, 세계관이 사람들을 그렇게 만집니다. 발빠른 리더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 상황을. 그리고 에스컬레이터를 제작을 할 때 오른쪽에 하중을 더 많이 받게끔 제작을 합니다. 이게 리더의 생각입니다. 패러다임을 이해를 하면 리더의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패러다임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패러다임은 사람들이 자신의 패러다임을 잘 의식하지 못한다는 것들입니다. 두 번째 패러다임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측에 서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또 하나 그것들이 자신의 행동 방식이나 현실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잘 모른다는 거죠. 에스컬레이터가 왜 오른쪽에만 서 있어야 됩니까? 에스컬레이터는 실제로 두 줄 서기 운동하는 게 기본이었습니다. 리더의 역할은 이거입니다. 뒤에 있는 사람이 왼쪽 뒤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좀 빨리 좀 가게 자리 좀 비켜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리더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뒤돌아보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는 러닝머신이 아닙니다. 뛰거나 걸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에스컬레이터는 안전바를 잡고 올라가는 겁니다. 사람들의 패러다임을 바꿔줘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태도로 내재화되어져 있는 경영환경을 새로운 경영환경으로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은 리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패러다임이 중요하느냐?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의 현실 인식과 행동 방식을 강력하게 지배하는 게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패러다임을 바꿔주면 우리에게 그 상황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리더의 역할입니다. 리더는 사람들의 패러다임을 보고 새로운 사업 환경, 새로운 경영 환경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로섬 사고를 가지고 있는 리더들은 이런 사고를 합니다. 우리가 해봐야 그거 안 될 거야. 우리가 그거 해봐야 어차피 이렇게 안 되어지면 또 다른 방법이 되어지겠지 라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사고를 갖습니다. 그렇지만 리더는 어떤 사고를 가져야 됩니까? 파지티브섬 사고를 가져야 됩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 됩니다. 내가 그거를 바꿔주면 파이를 얼마든지 키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에스컬레이터의 기계의 모든 부분들이 오른쪽 부분의 하중을 조금 더 받게 제작하는 것도 리더의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의 패러다임, 에스컬레이터를 타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알리고 그것들에 대한 타당성을 이야기해야 될 사람도 누구냐? 바로 리더인 것입니다. 리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예측합니까? 아마도 내가 1분만 세상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어마어마하게 큰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그 중간관리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더 많이 그 이야기를 하실 것 같습니다. 1분만 당신이 세상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으면 당신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우리 중간관리자들은 주식을 사겠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동시효과 1분 사이에 30%도 늘 수 있다.
대단한 거죠. 세상을 예측한다는 것들은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미래를 창조하자는 겁니다. 미래를 창조하자는 의미는 뭘까요? 우리에게 오는 이 세대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이야기했던 이 세대들에 보면 변화의 속도입니다.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우리가 대응하기가 힘듭니다. 대응하기 힘든 이 경영 환경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의 트렌드로 미래가 맞춰올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들이죠. 세상을 조금 다르게 봐야 됩니다. 더 발전적이고 더 진취적으로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진 경영 환경에서 우리의 트렌드에 사람들이 마음을 가져올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리더는 우리 조직원들의 마음을 잡기도 해야 되지만 우리의 고객들의 마음도 잡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처음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토끼를 잡으려면 뭘 잡아야 된다 그랬죠? 토끼의 귀를 잡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고양이를 잡으려면 목덜미를 잡아야 되는 걸 알았습니다. 사람을 잡으려면 사람의 마음을 잡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건 마음이라는 것들이죠. 그 마음을 잡는 또 하나의 방법이 뭐냐? 미래에 예측되어지는 경영 환경에서 내가 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경영 환경을 보는 리더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는 리더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트렌드 세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경영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름 아닌 트렌드 세터가 되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